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런 긴급 속보가 지금 전해졌는데요. 일단 관련된 내용은 좀 이따 저희가 좀 다뤄보는 걸로 하고 먼저 코로나19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985명 늘어 누적 53,533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1,090명일 때보다 105명 줄었는데요.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955명, 해외 유입이 30명이었고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314명, 경기 277명, 인천 53명 등 수도권이 모두 644명으로 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보통 증가세를 보이는 주 중반임에도 확진자가 줄어든 것이지만 확산세가 꺾인 걸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데다 바이러스 생존에 유리한 겨울철로 접어든 그런 사정 때문에 확진자 규모가 언제든지 다시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도 다음 주에는 하루 1,000명에서 1,200명가량 확진자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발적 집단 감염 끊이질 않네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우선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을 했는데요. 육군훈련소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훈련소 내에서 11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 21일 입소한 입영 장정들인데 훈련을 받기 전 이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군 당국은 확진된 11명을 조만간 귀가 조치하고 일주일 후에 2차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수도권에서는 보험회사와 콜센터 그리고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신규 집단 감염이 확인됐는데요. 서울 마포구 보험회사와 관련해 지난 5일 첫 환자가 발생한 뒤에 15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서 총 1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강남구 이른바 콜센터 2라고 불리는 두 번째 콜센터 사례와 관련해서 지난 20일 첫 환자가 나온 뒤에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14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남양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지난 13일 첫 환자가 발생한 뒤에 9명이 더 남아 누적 확진자가 10명이 됐습니다. 또 안양시 고등학교와 관련해서는 12명이, 또 파주시 요양원에서는 10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인천에서도 강화군 종합병원에서 지난 14일 이후 현재까지 총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남동구 일가족 관련 사례에서도 지난 19일 이후 15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대전과 충북 등 비수도권에서도 이 기존 감염 사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발생한 신규 확진자 약 1만 3천여 명 가운데 약 27.8% 정도가 이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그러니까 불명인 사례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무증상 감염이 많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대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감염 경로를 지금 파악하기 힘든 환자가 있어서 지금 방역당국이 그 지점을 좀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를 경비하는 방호요원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일도 있었어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경비인력팀에서 이 집단 발병이 확인이 됐는데요.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이 전 대통령 사저 경비 근무를 담당하는 방호요원 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현재 방역당국에서 이들이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와 기독교회가 성탄 미사와 예배를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요. 네,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자 성당인 명동 대성당에서 이 주요 시간대 미사를 비대면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비대면 미사는 성탄 전야인 오늘 오후 8시, 10시, 12시와 내일 낮 12시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 주례로 거행되는 미사입니다. 이들 미사에는 신자 참례 그리고 현장 취재가 허용되지 않고요. 대신 이 방송과 이 인터넷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미사가 생중계가 됩니다. 개신교의 경우도 교회마다 예배 시간을 상이하지만 이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국내 최대 개신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내일 7차례 기념 예배를 모두 비대면 온라인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교계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은 개별 교회들이 이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올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이 무증상 감염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서울 서초구가 내년 2월 말까지 전 구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서초구가 이 코로나19 검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오는 29일부터 이 서초구 산하 18개 동주민센터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해서 타액검체 유전자 증폭 검사를 시작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이 구보건소 선별진료소와 6개의 임시검사소에 이번 18개 동주민센터까지 더하면 하루 약 7,000명을 검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서초구는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이 서초구 구민 전체 43만 명을 모두 검사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 서초구가 지금 하겠다고 한 이 타액 PCR 검사는 이 비인두 도말 검사보다 정확도는 더 떨어지지만 많은 인원을 단기간 내에 검사할 수 있고 또 의료진이 없어도 되는 방식이어서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오늘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 그리고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어요. 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정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어제 얀센의 경우 당초 예정된 물량보다 200만 명분보다 많은 600만 명분을 계약했다. 그래서 내년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고 화이자 백신에 대해선 1천만 명분을 계약했고 내년 3분기부터 들어온다고 밝혔습니다. 이 화이자 백신은 도입 시기를 2분기 이내로 앞당기고자 국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 중이고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정 총리는 부연했습니다. 이 정 총리는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이들은 대부분 백신이 절박한 나라들이라면서 정부는 먼저 접종된 백신이 안전한지 효과가 충분한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국민이 가능한 한 빨리 안심하고 접종을 받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계속 공방을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정부에서 어떤 내용을 또 발표를 했습니까? 정부 대응에 정부 발표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야당에서는 이 백신 확보와 접종 타이밍을 놓쳤다. 지금까지 이런 지적을 해왔는데요. 오늘 이 화이자 얀센과의 백신 계약 발표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미국 FDA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긴급 승인하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세계 최초로 접종할 이유는 없다고 한다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허영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가 백신의 안전성과 신속성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야당과 일부 언론도 백신을 이용해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변창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네, 크리스마스 휴전이라고 할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요. 너무 격론이 오가서 안 된 게 아니고요. 휴전한 거예요, 그냥 잠시? 예, 사실 휴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실 오늘 오후 2시 20분 정도부터 한 전반 30분 정도가는 이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안을 처리하면서 좀 훈훈한 협치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그 뒤로 1시간 반 정도 정말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변창흠 후보자의 국무위원 적격성을 놓고 여야가 상당히 수위를 넘는 거친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말싸움을 벌였는데요. 이러던 가운데 야당 간사 이현승 의원이 한 오후 4시 20분 정도였는데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아니냐. 이 장관 인사청문 보고서를 놓고 다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아직 그러니까 그 장관 인사청문 보고서 기한이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3일간이니까 네.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면서 여야 간사가 각당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만나자. 이제 이런 제안을 던지면서 오늘 표결로 한다면 당연히 여당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되겠지만 시간을 달라 이렇게 육소까지 했는데요. 이제 그러자 주홍천 의원이 좀 호응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다만 이제 민주당 의원들 의견을 모을 시간을 달라 좀 작전 타임을 요청해서 한 50분 정도 민주당 의원들끼리 논의를 하고 온 다음에 회의장에 복귀해서
야당 간사 말씀대로 주말 동안 청문 보고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합의 처리할 방법을 모색하겠다,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도 네. 28일에는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반드시 전체 회의를 열어서 표결을 통해라도 처리하겠다 이 점을 다짐을 두면서 오늘은 찬회를 선포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명분을 한 번 더 쌓겠다 뭐 이렇게 한 건가요? 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사실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민주당은 사실 민주당이 처리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의석수상 큰 장애가 안 되는 상황인데 여당으로서 금도를 좀 보인 면도 있고 특히 오늘 이 앞서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여야 합의 처리로 통과하는 좀 말하자면 물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둔 차원에서 이제 여기서 강행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국토위의 어떤 협치 성과 같은 것이 덮일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좀 감안을 한 것 같고요. 여당으로서 좀 너그러운 좀 금도를 보이면서 좀 명분 나중에 혹시 이제 일방 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명분 쌓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꾸로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오늘 당장 처리하는 거는 막았으니까 시간 벌기에 시간을 이제 벌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정의당은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 오늘 논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결국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린 건가요? 예, 근데 그 데스노트라는 게 사실 그 언론에서 쓰긴 합니다만 저희들도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정립이 안 돼 있는데요. 부적격 입장을 정하는 걸 그냥 데스노트에 올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그냥 부적격 입장을 정하는 건지 아니면 사퇴나 이제 아니면 그 청문 보고서 채택까지를 반대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즉각 후보자가 사퇴할 거를 촉구해야 되는 건지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정의당이 이 부적격하다는 판단 이것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인사청문위원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오늘 당 지도부 회의에 참석해서 정의당은 청문회 과정과 국민들 뜻을 종합해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밝히고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그의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심 의원은 오늘 국토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같은 취지 발언을 되풀이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리스마스 이브 잠깐 이제 휴전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럼 다시 또 전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 그렇게 돼서 민주당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그냥 일방적으로 채택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강행 임명을 하면 우리가 사법 처리까지 하겠다 이런 오늘 그런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의석수의 어떤 현실 때문에 이것을 유효하게 국회에서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제 말씀하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고발한다든지 이 정도가 아마 할 수 있는 최대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렸는데 혹시 쟁점이 있었습니까? 그 쟁점이랄 것이 정 후보자 본인에 대한 문제들이 아니고요. 네. 이를테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라든지 이런 집권 세력 내에 이제 주요 인사들의 어떤 성인지 관련 이제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영애 후보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이런 질의응답이 좀 대종을 이뤘습니다. 네. 이 정영애 후보자는 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를 서울시장으로 치른 게 피해자 입장에서 부적절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 후보자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장례 절차를 서울시 차원에서 5일정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박 전 시장과 오고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권력형 성범죄 사건 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면서 또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하고 피해자 편에 서주지 못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피해자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또 일부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어떤 교수가 이제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과거 쓴 편지 실명까지 공개한 것을 두고 2차 가해자 처벌 대상이다 이런 비판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 후보자가 소신 발언을 많이 했다고요?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박원순 전 시장, 네.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어제 인사청문회가 치러진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어제 이제 변 후보자가 여성이 화장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아침 식사를 꺼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 후보자는 야당 의원이 이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물은 데 대해서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앞서 여성을 어떤 대상화했다 이런 비판을 샀던 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책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
왜곡된 성인식에 의한 글이다. 이렇게 비판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그동안에 여가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영애 후보자는 오히려 부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뭐 국민의힘에서 뭐 여가부를 뭐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 이제 이런 식의 비판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뭐 국민의힘 입장이 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 뭐 이런 게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네. 다만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 여성부가 여성의 권리 보호보다 권력을 대변하는 데 급급하기에 국민이 여성부 존재 이유가 없다고 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펴긴 했습니다. 정영애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이를테면 뭐 납태죄 문제 같은 그 여성들의 권익 문제를 좀 강조를 하면서 여성부 존재 이유는 여성들의 권익과 어려운 여성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노동부나 복지부 등 다른 부처와 이제 의견이 충돌하거나 협의하는 그런 일이 많은 특성이 있는 만큼 오히려 여가부 위상이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영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문안이 채택될 수 있을까요? 네, 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뭐 큰 장애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인데요. 네. 오는 월요일 28일 그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 보고서 채택에 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사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를 보이콧했다고요? 네, 이 태안아령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모친 김미숙 씨와 또 고 이한비 PD의 부친 이용관 씨가 지금 단식을 시작한 지 14일째 정확히 2주째가 되는 날이 오늘이었는데요. 오늘 이 법사위 소위원회가 드디어 이 중대재해기업법 처벌 심의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민주당에서 회의 일정을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항의하면서 불참을 했는데요.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오늘 오전 소위를 앞두고 이 쟁점이 많아서 오늘은 법안 1회독을 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들을 것이다. 또 연내에 최대한 자주 소위를 가지려 생각하고 있고 다음 주에도 한두 번 정도 소위를 가질 것이라고 이 이후 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의견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단일안을 가져와야 심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장은 요약하자면 이제 여당에서 의사 일정을 너무 일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또 네. 법안 심사를 하는데 뭐 이제 여당 야당이 각자 입장을 놓고 좀 협상을 해야 되는데 뭘 놓고 협상을 해야 될지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뭐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우리가 중대재해법을 회피하는 듯 발언을 하는데 민주당이 낸 법안만 3개고 그 사이에도 차이가 많다. 그래서 민주당이 먼저 단일안을 만들어서 협의하자고 하면 언제라도 응할 수 있는데 자기들 내부 의견도 정리 못한 채 체계작구에 맞지 않는 법안을 올리는 것은 무책임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 또 정의당에서도 역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 김태남 원내대표는 민주당 단일안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법안이 여러 개면 소위에서 여러 개를 같이 놓고 심의하면 되지 왜 단일안을 내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거꾸로 국민의힘을 향해서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들과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정의당 어떤 입장을 갖겠습니까? 네, 그 정의당은 정호진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이 국민의힘에서 그 단일안을 가져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게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 법안이기에 거대 양당이 줄다리기 할 법안이 아니다. 그래서 법안 심사 소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고 본회의 일정 등 의사 일정을 서둘러 합의해달라 이렇게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단식 농성장을 찾았다면서요? 네, 그 김찬현 원내대표와 한정혜 정책위 의장 등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이 김미숙 씨 단식 농성을 찾아서 입법 과정이 이제 오늘 소위로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단식을 풀어달라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요. 김미숙 씨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그냥 있을 것이다 이런 의지를 밝히면서 거부했습니다. 이 김 원내대표가 재차 논의가 이제 시작됐는데 언제 통과될 줄 아느냐. 이 논의에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무산되진 않을 것이다. 이 단식을 풀어달라고 재차 설득했지만 이 김미숙 씨는 그것을 못 믿겠다. 이 구체적 안이 나와야지 이렇게 나와서 단식 중단하라고 하면 동의를 못한다. 이렇게 다시 이 재차 그 거부하는 의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김태년 원내대표가 최선을 다해 심의할 텐데 사실상 야당이 심의를 거부하는 상태라 여러 가지로 악조건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김미숙 씨가 여태까지 여당이 다 통과시켰지 않느냐.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느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뭐 앞서 국민의힘 쪽의 주장도 얘기해 주셨지만 뭔가 입장을 잘 정리를 못하는 것 같긴 해요. 지금 중대재해기업법 처벌법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 기류는 어떻습니까?
그 원내 지도부에서는 당연히 이걸 꼭 처리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보면 저번에 이제 뭐 좀 전에 김민숙 씨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번에 정의당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정기국회 말미에 이제 개혁 법안들을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에서 그 국민의힘의 반대를 뚫고 다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포함을 안 시키고 이제 아직까지 이제 그 논의가 중인 것 이제 이런 점을 보면 실제로 대응하는 거는 이제 그 약간 좀 늦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네.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그 정의당 요구대로 통과되면 이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좀 그 상당히 클 것이다. 뭐 피해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들을 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뭐 사실 이런 우려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랑 뭐 거의 비슷한 논리이긴 합니다. 네. 참 논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굼뜨다는 생각은 지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생활물류서비스발전산업법, 이른바 택배 과로사 방지법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어요. 네, 오늘 오전에 국토위 법안 소위를 열어서 이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심사를 마치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회의 초반 30분 동안 이 해당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을 했는데요. 네. 이 생활물류법은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 6년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고 또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관장하고 안전시설 확보를 권장하는 등 이 택배업계 종사자들의 권익을 신장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노동계는 그동안에 이 생활물류법 안에 택배기사 업무 범위에서 분류 작업을 좀 빼도록 하는 내용을 좀 명문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게 물론 이제 뭐 노조와 업계 간에 좀 뭐 그 사실상의 이제 합의가 이뤄진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 뭐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택배기사들 과로사의 주범으로 이 택배 상자 분류 작업, 이른바 까대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적이 되는데요. 네. 이 배송지별로 택배 상자를 구분해서 이 차량에 싣고 뭐 그에 앞서서 내리고 이런 상하차가 상당히 이제 장시간 또 고강도 노동이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노동계는 이제 택배기사 업무 범위에서 분류 작업을 명확하게 좀 제외해 줄 것을 기대를 했는데 원안에는 이게 이 택배 배달 종사자, 택배 분류 종사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던 내용이 수정안에서는 빠졌습니다. 이번 그 수정안을 보면 택배 서비스 종사자를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분류 작업은 제외된다는 시각도 있지만 뭐 집화 등이라고 하면 네. 포함되어 있지 않겠느냐. 네, 이제 그런 좀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국토위에서도 그 여야 간 법안이 합의 처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민주당 조호섭 의원 같은 경우 국토부 차관을 상대로 이 6개월 만에 그러니까 20kg이 빠졌다는 이 택배 기사도 있다. 그래서 국정감사 때도 얘기했듯이 택배 회사에서 분류 작업 인원을 충분히 배정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은 사업장에서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상임위에 보고해달라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택배 노동자 사망이 계속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택배 과로사 방지법 이건 연내 처리될 수 있을까요? 네, 그 여야 합의로 오늘 국토위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처리 전망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요. 다만 이 중대재해법도 마찬가지지만 이 임시국회 회기가 내년 1월 8일까지인데 네. 지금 이게 임시국회가 지금 그 시작된 이후에 아직까지 뭐 본회의를 언제 한다 지금 이거 의사 일정에 대해서 아직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뭐 초반에 본회의 날짜가 정해진 게 없다. 네, 뭐 기억하시겠지만 초반에 필리버스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일단 본회의를 한 번 열고 그 이후에 본회의 일정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뭐 여야 간에 이제 그 의사 일정을 좀 정하는 좀 그런 숙제가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됐잖아요. 어떻게 미세 조정을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 부분도 좀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뉴스 시작하면서 저희가 속보로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는 법원의 결정이 방금 전에 나왔어요. 네,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을 중지시켜달라 이런 취지로 집행 정지, 그러니까 본안 소송을 내고 또 이제 집행 정지 신청도 냈는데 오늘 있었던 이 2차 신문기일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이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그 행정법원의 결정 직후에 그러니까 뭐 시간상으로 따지면 지금부터 조금 전부터 다시 업무에 복귀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 측이 입장문을 곧 발표한다 이런 소식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당초 예상으로는 그 법원 2차 신문이 오늘 있었잖아요. 네네. 2차 신문이 있었으니까 또 이번에는 그 행정법원에서 판단할 때 원래 징계 사유까지는 들여다보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해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느냐 마느냐, 공공복리에 관한 부분 크게 두 가지를 보면서 가처분 시청 부분에 대한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번에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의 어떤 문건이 징계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는지 이런 본안 소송에 준하는 내용까지 들여다볼 거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2차 신문 끝나자마자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신문에서 재판부가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징계 사유 등 실체적인 문제까지 말씀하신 대로 모두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로 인해서 윤 총장 측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을 했는지, 또 징계 처분이 법무부 주장대로 공공복리를 그 위에서 내려진 것인지, 또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했는지, 뭐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이런 점을 포괄적으로 살폈다고 하는데요. 그럼 윤 총장 측은 뭐 당연히 징계 자체가 부당하고 또 징계의 구성과 절차가 모두 위법하다 이런 입장인 반면, 법무부 측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 절차상 위법은 없었다 이런 입장으로 맞서왔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그 내용까지는 지금 아직 안 알려지고 있는 거죠. 네, 사실 근데 그 저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앞서서 이제 윤 총장이 그 자신의 총장 직무 배제에 대한 그 집행정지를 구했을 때 네. 그것을 인용한 결정이 좀 상당히 이례적으로 좀 자세하게 나왔는데 네. 이번에도 뭐 그렇게 좀 자세하게 나올지, 아니면 통상 하듯이 뭐 그 말하자면 어떤 좀 건조하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뭐 요청에 뭐 기각을 뭐 받아들일만 하니까 네. 뭐 기각할 이유가 없다. 뭐 이제 이런 좀 건조하게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때 그때 임기제 2년 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임기제 2년의 어떤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는 뭐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좀 자세히 기술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인사권이 남용에 대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판단도 있었는데 이번에 행정법원 재판부에서도 똑같은 판단을 같이 내렸는지, 또 만약에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 이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만약에 판단을 했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이른바 판사의 뭐 사찰을 했다 아니면은 뒷조사를 했다, 이게 위법하다,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런 것에 대한 논란도 어느 정도 정리될 가능성도 있겠군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지금 그 재판 오늘 결정에서 그런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아마 판단을 하진 않았을 것으로 이제 지금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추측이 되고요. 네. 왜냐 뭐 당연한 말이지만 만약에 그것이 뭐 누가 봐도 이것이 사찰이 너무나 확실하다. 뭐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그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 자체에 대해서 기각됐을 가능성이 기각됐을 가능성이 좀 있겠지만, 네. 뭐 만약에 오늘 이제 인용을 했다는 것은 이것이 뭐 그 사찰이 아니다 뭐 이런 판단을 단정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뭐 사찰이 맞는지 아닌지 좀 본안 소송을 통해서 좀 시간을 갖고 법리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 뭐 적어도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뭐 오늘 이런 그 집행정지 신청이 아마 인용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부터 계속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1년 정도 지금 갈등을 빚어오다가 마지막에 징계위에서 최종적으로 정지 2개월의 징계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지금 인용해서 윤 총장이 다시 복귀를 한다고 하면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뭐 정치적인 파장으로 보면 사실 뭐 문 대통령보다는 사실 추미애 장관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의를 이미 표명하긴 건데요. 했지만 청와대는 처음부터 이것이 뭐 그 법무장관의 제청에 대해서 뭐 청와대가 어떤 가변적인 처분을 할 수가 없다. 그냥 제청을 하면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혀왔던 게 오히려 지금 이런 사태에서는 좀 타격을 입지 않게 되는 뭐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추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징계 처분을 좀 무리하게 추진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자세한 내용이 좀 더 추가로 보도가 되면 저희 뉴스야 그 시간 외에도 저희가 좀 내용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수처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죠.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빨리 출범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임종혁 변호사의 사퇴로 공석이 된 야당목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한석헌 교수를 추천했어요. 네, 오늘 새로 이 추천위원 한 명을 야당에서 추천을 했는데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천위 운영에 역부족을 느끼고 사퇴한 임정혁 위원의 후임으로
한석훈 교수를 추천하기로 했다. 오늘 오후에 절차를 밟아서 추천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는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고검, 광주고검 등에서 근무한 검사 출신 인사입니다. 근데 오늘 28일 지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날 공수처장 후보를 정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그날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네. 어제 오후 6시까지 이제 위원들로부터 추가 추천을 진행을 했지만 그러니까 추가로 접수된 후보가 없었다고 합니다. 야당 측 추천위원, 그러니까 이현 변호사도 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대상자들 고사로 추가 추천을 못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추천위가 오는 28일 6차 회의에서 기존 후보군 가운데 최종 2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존 후보군은 알려진 대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그리고 이건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또 최훈식, 전현정, 권동주, 전종민, 강찬우, 김경수 변호사 등 8명인데요. 앞선 회의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던 이 김진욱 헌재연구관 그리고 전현정 변호사가 유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28일로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연기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절차상의 흠결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이는데 7명의 위원 전부 다 참석한 가운데 공수처장을 만약에 선출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야당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비토권이 삭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밟게 되겠죠. 네, 5명이 지금 찬성을 하면 그 추천이 2명을 추천할 수 있는 것으로 얼마 전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를 한다고 해도 그 후보자를 추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가겠습니다. 인적 쇄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이 당협위원장을 대거 교체했어요. 네, 국민의힘이 오늘 이 민경욱 전 의원을 포함해서 24명의 원외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기로 밝혔는데요. 민 전 의원 그리고 이른바 달빛 영창 현수막으로 논란이 됐던 이 대전 유성을의 김소연 위원장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 20대 전직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는 경기 고양병의 김영환 전 의원, 또 수원을의 정미경 전 의원, 또 세종갑의 김중로 전 의원 등 3명이 교체 대상에 올렸습니다. 경기에서 총 12명, 그리고 전남과 전북 합쳐서 5명, 그리고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제주에서 각 1명씩이 교체 대상에 올랐습니다. 네, 당초 그 교체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김진태 전 의원, 전희경 전 의원 최종 명단에선 제외됐다 그래요? 네, 원래 이 김진태, 전희경 전 의원도 말씀하신 대로 교체 공고 대상에 이 당무감사위에서 올렸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왜 제외됐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그 당무감사위의 정량적 평가에 더해서 시도당 위원장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한 결과물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니까 다른 당 관계자도 이게 시도당 위원장들이 시도당에 꼭 필요한 인재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런 전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생각해보면 이제 김진태 전 의원이나 정의용 전 의원 같은 경우에 20대 현역 의원으로 활동할 당시에는 상당히 논란성 언행을 많이 보였는데 이번에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한 이후에는 생각해보면 좀 조용하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점이 아마 민경욱 전 의원과 좀 결정적인 차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 11명도 교체 대상에서 아예 빠졌는데요. 이제 이거는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보선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선거를 앞두고 지역위원장을 교체할 경우에 좀 선거 전략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민경욱 전 의원을 비롯한 교체 대상자들은 좀 반발하고 있어요. 네, 민경욱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어떻게 등 뒤에 칼을 꽂느냐,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미국 부정선거 시위 현장에 가고 극우 성향 퇴역기 세력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위원장직에서 탈락을 했다면서 민주당이 싫어하는 일을 했다는 이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김소연 변호사는 저에게 당협위원장이란 그릇이 너무 작다면서 오늘부터 당권 행보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들어온 속보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윤 총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윤 총장이 입장문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입장이 나오는지 아직까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입장문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확인되는 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